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혹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생의 쓴맛 뒤에 숨겨진 진짜 단맛을 전하는 고전, 400년 전의 지혜, 채근담입니다. 채근은 한자로 나물채의 뿌리 근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나물 뿌리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송나라의 학자 왕신민이 남긴 유명한 문장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나무 뿌리를 씹어 먹을 수 있다면 곧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여기서 나물 뿌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시 권력자들이 즐기던 화려한 사내 진미와는 정반대되는 지독하게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질기고 쓴 뿌리를 묵묵히 씹어넘길 수 있는 끈기가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거친 풍파도 이겨낼 수 있다는 통찰이 담겨 있죠. 홍자성은 왜 하필 이런 거친 이름을 제목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살았던 명나라 말기의 처절한 시대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홍자성이 살았던 16세기 말 명나라는 겉으로는 화려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 안으로는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위 만력제라 불리는 황제는 30년 동안이나 정무를 거부하면서 궁궐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탐욕스러운 내시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채웠죠. 지식인들은 편을 갈라 싸우는 당쟁에 미쳐 있었고 어제의 동료를 모함해 죽이는 일이 일상인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 내 정치나 진영 논리에 지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가던 아주 살벌한 환경이었죠. 홍자성 또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관직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똑같이 미쳐서 날뛰는 건 자살 행위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채근, 즉 나물 뿌리를 씹는 가난한 삶을 자처하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포기는 아니었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는 아주 강인한 선비의 저항이었습니다. 채근담의 문장들이 유독 비움과 물러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전쟁터에서는 공격보다 어쩌면 방어가 더 중요하니까요. 홍자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당신은 얼마나 단단한 방어벽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이죠. 홍자성이 말하는 그 방어벽의 핵심이 바로 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나라의 부패한 천재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자신을 지켜줄 인격이 없었기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채근담 7장에는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고 재능은 덕의 종이다. 재능만 있고 덕이 없는 것은 마치 주인 없는 집에 종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장난치지 않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도깨비의 장난은 결국 파멸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비극적인 신뢰를 명확히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초한지의 영웅 한신입니다. 한신은 군사를 부리는 데 있어 국사무쌍이라 불린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결정적인 순간에 겸손이라는 덕을 잃었습니다. 유방에게 나를 가왕으로 임명해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화근이었죠. 결국 그 날카로운 재능은 주군인 유방의 두려움을 샀고 토사구팽이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홍자성의 눈으로 본다면 한신은 재능이라는 종에게 휘둘리다 집을 태워먹은 주인 없는 집과 같았던 셈이었습니다. 한신이 개인의 비극이라면 조직 차원에서 재능만을 맹신했던 인물은 삼국지의 조조입니다. 그는 유재시거, 즉 품행이 어떠하든 오직 재능만 있다면 등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능력주의를 선포했습니다. 당장 천하를 다투는 전쟁터에서는 효율적인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조조의 사후, 그가 모았던 수많은 재능들은 덕이라는 구심점이 없었기에 서로를 물어뜯고 배신했습니다. 결국 조조가 세운 위나라는 그 재능 많은 신하 중 하나였던 사마의 가문에게 통째로 넘어가고 말았죠. 홍자성이 명나라의 부패한 천재들을 보며 느꼈던 감정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인격이 결여된 능력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는 지금 조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펙과 성과가 인격보다 앞서는 시대죠. 하지만 책은담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는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혹시 당신의 화려한 기술과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 기술을 다스리는 당신의 성품입니까? 이렇게 재능과 덕의 균형을 잡는 것이 나를 지키는 법이라면 이제는 그 단단한 내면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고민할 차례입니다. 2부에서는 그 유명한 군자지교 담약수의 원리를 통해서 적을 만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관계의 기술을 다루어 보죠. 단술은 썩기 쉽고 맹물은 변치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맥이 힘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그래서인지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에 큰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우리의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담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과 같이 달콤하다. 이 문장은 본래 장자 산목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홍자성은 이 고대의 지혜를 빌려와서 관계의 유통기한에 대해 경고합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단술은 첫맛은 황홀하지만 금방 질리고 무엇보다 실온에서 쉽게 부패합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만 즐겁게 지내다가 상황이 변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관계들이 바로 이 단술 같은 관계죠. 반면에 물은 어떨까요? 아무런 맛도 색깔도 없지만 평생을 마셔도 질리지 않고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해 줍니다. 홍자성은
진정한 관계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담백한 존중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대개 처음에 달콤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금방 식듯이 서로의 민낯을 감당할 준비가 되기 전에 가까워진 관계는 서로를 태워버리고 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죠. 책은담이 말하는 맹물은 바로 그 적정 온도, 즉 미지근하지만 변함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홍자성은 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교우 사이세정, 건업 사입고심. 사람을 사귐에는 마땅히 세속적인 감정을 씻어내야 하고 이를 이룸에는 마땅히 고난 속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여기서 세속적인 감정을 씻어낸다는 것은 상대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계산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익을 바라고 다가간 사람은 그 이익이 사라질 때 떠나고 외로움을 달래려 다가간 사람은 상대가 나를 외롭게 할 때 원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물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비로소 오랜 우정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홍자성은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 즉 공성신퇴가 최고의 처세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가장 고결한 주도권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 원리를 깨달아 목숨을 구한 천재와 그러지 못해 화를 당한 천재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나라의 개국공신 장량을 보십시오. 그는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뒤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은거했습니다. 유방이 토사구팽의 칼날을 휘두르며 어제의 동료들을 숙청할 때도 장량은 구름 위를 걷듯 유유자적하게 수명을 다했죠. 그는 알았던 겁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가 바로 질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임을요. 월나라의 범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천을 도와 절치부심의 복수에 성공한 뒤 그는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곧바로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범녀는 동료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죠. 월왕 구천은 목이 길고 입이 튀어나와 고생은 함께 할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적을 멸하고 나면 그 칼날이 내부로 향한다는 생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사후 부퇴, 기여 추망, 물성 필반, 도 궁즉변. 일이 끝난 뒤에 물러나지 않는 것은 마치 가을 뒤에 겨울이 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만물은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울고 길은 막다른 곳에 이르면
변하기 마련이다. 한시는 군사적인 천재였지만 처세에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공을 세운 뒤에도 더 큰 보상을 바라고 머물러 있다가 결국엔 토사구팽이라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그는 자신이 세운 공로가 주군에게는 오히려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건 능력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홍자성은 이 비극들을 지켜보며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화간, 반개, 주음, 미훈, 차중, 최유가취.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제일 아름답고 술은 적당히 취했을 때가 기분이 좋다. 완전히 핀 꽃은 곧 떨어질 일만 남았고 완전히 취한 술은 숙취만을 남깁니다. 인생의 정점은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가득 차기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균형 속에 있습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기울게 되어 있다는 물극필반의 원리. 이 우주의 섭리를 거스르려 했던 자들은 예외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진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공로를 모두가 알아주길 바라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책은담 전집 16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처세 양일보 위고. 세상살이에서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을 높게 치나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입니다.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전체가 보입니다. 내가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의 안전과 인격이 완성되는 거죠. 장량과 법녀가 떠난 자리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남았지만 한신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지금 어떤 향기를 품고 있을까요?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를 안전하고 고결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 지혜는 현대 심리학의 고슴도치 딜레마와 맞닿아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죠. 책은담은 400년 전에 이미 황금거리를 찾아낸 인문학적 지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인연이 있다면 혹시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가시에 찔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담백하게, 조금만 멀리서 상대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밤입니다. 관계의 매듭을 푸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더 큰 풍파, 즉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3부에서는 완벽주의라는 독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용의 미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완벽함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실수 없는 일처리, 흐트러짐 없는 외모, 오점이 없는 평판. 하지만 책은담은 이런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고 지나치게 살피는 사람에게는 따르는 무리가 없다. 이 유명한 구절은 후한서에 나오는 수청무어라는 말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투명하면 물고기가 숨을 곳이 없어서 도망가 버리듯 사람의 성격이 너무 날카롭고 결벽적이면 그 주변에는 사람이 머물 수 없다는 뜻이죠. 400년 전 홍자성이 보기에 명나라 말기의 그 혹독한 정치는 바로 이 결벽의 전쟁터였습니다. 서로의 작은 허물을 잡아내서 죽이고 살리는 세상에 그는 적당히 흐릿함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수청무어의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고해상도의 카메라로 찍어낸 듯한 완벽한 타인의 삶을 SNS를 통해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 있는 작은 얼룩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은 적당히 부유물도 있고 숨을 곳도 있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당신의 빈틈은 결점이 아니라 타인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여백인 거죠. 그렇다면 흐릿함과 빈틈이 그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무능함을 의미할까요? 책은담의 통찰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홍자성은 진정한 깨끗함과 고결함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리권하 부근자위제 근지이불염자 위우제 권모기구 불지자위고 지지이불용자 위우고 권세와 이익, 아첨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를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가까이 하고서도 물들지 않는 자가 더욱 깨끗합니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자를 고결하다고 하지만 세상을 속이는 그 기술들을 다 알면서도 쓰지 않는 자가 비로소 진정한 고수이자 고결한 자입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정수인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화광동진의 경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날카로운 빛을 감추고 세상의 낮은 티끌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세상이 얼마나 비겁하게 돌아가는지 그 추악한 생리를 뻔히 알면서도 굳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 것. 혼탁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홍자성이 말하는 최고의 인격이자 품격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표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총나라의 승상 제갈량입니다. 그는 천하의 기운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보듯 꿰뚫는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온갖 꼼수와 모략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정적들을 소리 없이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어둠의 기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죽는 순간까지 법과 원칙을 지켰으며 적으로 만난 이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정정당당함으로 세상을 대했습니다.
그는 꼼수를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닙니다. 꼼수로 얻은 승리는 결국 본질을 해치고 잠시의 이익은 얻을지언정 영원한 돈은 잃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짜 강한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휘둘러야 할 때와 휘두르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 그 칼을 칼집에 넣어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교 불여졸 쑥쑥 불여목. 기교를 부리는 것은 서툰 것만 못하고 분주하게 따지는 것은 침묵하는 것만 못하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영악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속거나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고 있나? 나도 좀 독해져야 할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방식을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칼을 칼집에 넣어두는 고결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책은담 전집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건넵니다. 위선 부재명, 위악 부재형. 선을 행하되 이름이 나지 않게 하고 악을 행하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한들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악함으로 쌓은 공든 탑은 화려해 보이지만 기초가 모래 같아 결국 비바람 한 번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반면 당신이 지켜온 적막함과 정직함은 잠시는 외로울 수 있겠으나 그것이 쌓여 만든 인격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될 것입니다. 내면을 단단하게 다스렸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속적인 욕망, 즉 재물과 명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4부에서는 남보다 더 가지려다 나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막는 가치의 철학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제일 아름답다. 우리는 살아가며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통장의 잔고도, 내 집의 평수도, 사회적 지위도 가득 차기를 바라죠. 하지만 책은담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도 아름다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제일 아름답고 술은 적당히 취했을 때가 기분이 좋다. 만약 꽃이 활짝 피고 술에 듬뿍 취하게 되면 이는 곧 재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니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자는 마땅히 이를 생각해야 한다. 이를 동양미학에서는 반개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하게 피어난 꽃은 이제 시들 일만 남았고 가득 찬 달은 이제 기울 일만 남았기 때문이죠.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 하나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가졌음에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풀 소유를 권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향유의 가치를 말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걸 지키기 위한 불안도 커지기 마련이죠. 오늘 밤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욕망의 소나기에 힘을 조금만 빼보시죠.
비워진 틈 사이로 비로소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베풀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금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베푸는 것은 나의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나에게는 손해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재물과 명예에 대해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일종의 생존 지식을 전합니다. 나에게 넉넉함이 있다면 마땅히 남을 도와야 한다. 그것은 오로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 내가 궁핍해졌을 때를 대비해 저축하는 것과 같다. 당하 서처 의 분소 이급인 대하 빈시 의 저금 이자보. 내가 넉넉할 때 마땅히 덜어내어 남을 구제하면 내가 가난해졌을 때 그 공덕이 나를 지키는 저축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현대 경영학이나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보이지 않는 연결망이 되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끌어올려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거상이라 불린 인물들은 예외 없이 이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조선의 거상 임상옥을 보십시오. 그는 재상평득 인중유본이라 했습니다. 재물은 평등한 것이며 사람 속에 근본이 있다는 뜻이죠.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보고 재산을 낭비한다고 혀를 찼지만 훗날 그가 정치적 모함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지켜준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저 사람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백성들의 거대한 민심이었습니다. 베푸는 것이 곧 가장 수익률이 높은 보험이었던 셈이죠. 재물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려 하고 내가 세운 공을 오로지 나 혼자 독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책은담은 이런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완명 불의독거 분사분 이여인 가히 원해 이보신. 좋은 이름과 명예를 혼자 다 차지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일부를 떼어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라는 화를 피하고 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너무 밝으면 주변의 별들이 보이지 않듯 혼자 모든 빛을 독점하려 하면 주변은 어둠에 잠기고 그 어둠 속에서 원망의 칼날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혼자 빛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빛을 주변 동료에게 혹은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조금씩 떼어 나누어 줄 때 당신의 자리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내가 준 좁쌀 한 톨이 훗날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나를 붙잡아주는 밧줄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고전이 가르쳐주는 가장 영리하고도 품격 있는 부의 철학입니다. 은 의자 소위 성대, 원 의자원이 피화. 은혜는 작은 것부터 쌓아 크게 만들고
원망은 멀리서부터 미리 피하여 화를 막으라.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움켜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든 것밖에 가질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베푸는 것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지출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은행에 가장 안전하게 예치하는 인생 적금입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뿌린 선의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책은 담은 말합니다. 그런 당신의 마음 씀씀이가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말이죠. 재물과 명예라는 세속의 파도도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비움과 채움, 관계와 처세, 그리고 재물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를 알고 있어도 정작 소란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가면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마련이죠. 홍자성은 그 해답을 정중동의 미학에서 찾았습니다. 정중정, 비진정, 중동, 정등래, 제시, 성체, 현전.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것은 참된 고요함이 아닙니다.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얻어야 비로소 마음의 참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명상할 때 평온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소음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얻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죠. 하지만 진짜 고수는 시장 한복판의 소음 속에서도 혹은 산더미 같은 업무와 갈등이 휘몰아치는 일상의 한복판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폭풍의 눈 같은 고요한 지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홍자성은 이것을 심체, 즉 마음의 본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 위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저 깊은 심해의 바닥은 언제나 적막하고 평온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심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하나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동중정, 움직임 속의 고요함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사상가들은 늘 이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엄격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며 머릿속의 소음을 정돈했습니다. 그가 산책하는 시간이 너무나 정확해서 이웃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조선의 대유학자 퇴계이황 역시 정좌를 통해서 마음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어지러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일념 상자 갱유 조화 고목사회 불위사기. 한 생각이 늘 스스로 깨어 있다면 그것이 곧 만물을 살리는 조화가 되고, 마음이 그저 죽은 나무나 차가운 재처럼 고요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죽은 고요함일 뿐입니다. 책은 담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평온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요를 주문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되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되 나를 잃지 않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당신 안의 가장 깊은 바다로 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세게 흔들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당신 안의 중심추는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동중정의 지혜는 당신을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단단한 거목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책은 담은 말합니다. 소란한 세상은 당신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일 뿐 당신의 본질을 태울 수는 없다고 말이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거칠고 쓴 나물 뿌리를 씹어야 할까요? 편하고 달콤한 것들만 취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책은 담은 우리에게 그저 고통을 무작정 견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우리를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는 준엄한 진리를 나직하게 일러줄 뿐입니다. 지결무어, 조결무도, 분토 고생물, 수청상무어. 지나치게 깨끗한 마음은 세상을 품을 수 없지만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겪고도 그 본성을 잃지 않는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걸음으로 쓰이는 똥과 흙에서는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맑고 투명한 물 속에서는 오히려 생명이 깃들기 어려운 법입니다. 홍자성이 보기에 인간의 완성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과 거친 흙탕물을 뚫고 나와 그 꽃을 피우는 데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이 뿌리 깊게 박힌 사람만이 자신이 가진 화려한 재능을 가장 가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죠. 책은 담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덕은 사업의 기초요, 재능은 집의 기둥입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화려할수록 더 빨리 무너지지만 고난이라는 나물 뿌리를 씹으며 단단하게 다져진 기초 위에서는 어떤 거친 풍파도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진수 거한 화목 내유춘의 일년 정광 한불치 기풍미. 매서운 추위가 뼈를 깎는 고통을 주어야만 비로소 나무와 꽃의 봄날의 기운이 깃들고
깨끗하게 갈고 닦는 연단이 있어야만 그 향기가 비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질긴 나물뿌리 같은 시간은 결코 당신을 망가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단단하고 더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밑거름이 되어주는 시간일 뿐입니다. 모든 쓴맛들을 억지로 뱉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끝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단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홍자성이 말한 진미는 화려한 진수성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고 소박한 나물 뿌리의 끝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씹고 있는 질긴 나물 뿌리는 내일의 당신을 지탱해줄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잊지 마십시오. 충분히 잘 해내고 있으며 고통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당신만의 고결한 향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지혜가 당신의 꿈길을 포근히 감싸 안길 바랍니다. 머리로 배운 지식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평온한 마음의 결말은 꼭 간직한 채로 잠드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평화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직 목소리와 문장에만 머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책은담의 지혜를 새겨보세요. 1부 내면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책은담 전집 1조 삶의 기초. 덕자 사업지기 미유 기불고이 동우 견구자. 덕은 사업의 기초이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서 집이 견고하고 오래가는 법은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내면의 인격이 먼저여야 함을 잊지 마세요. 책은담 전집 5조 마음의 밝기. 심지광명 암실유청천 심지암매 백일생망량.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이 어두우면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난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책은담 전집 9조 고난의 향기. 진수거한 화목내유춘의 일연정광 한불치기 풍미.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야 꽃과 나무에 봄뜻이 깃들고 깨끗하게 갈고 닦아야 비로소 고결한 향기가 난다. 지금의 고단함은 당신의 향기를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책은담 전집 31조 자신을 속이지 말 것. 무기심,
무절물, 가이소천지, 무경험, 무분원, 가이급자손.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도 나를 돕고 자손에게까지 그 복이 미친다. 가장 무서운 목격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2부 담백한 관계가 나를 지킨다. 책은담 전집 11조 진짜 고결함. 세리거나 부군자위제 근지불염자 위우제 권목이구 불지자위고 지지불용자위우고 권세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를 깨끗하다 하나 가까이 하고도 물들지 않는 자가 더욱 깨끗하고 권모술수를 모르는 자를 고결하다 하나 알고서도 쓰지 않는 자가 더욱 고결하다. 몰라서 안 하는 것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 그것이 품격입니다. 책은담 전집 39조 관계를 정화함. 교유 사이세정 건업 사입고심. 사람을 사귐에는 마땅히 세속적인 감정을 씻어내야 하고 이를 이룸에는 마땅히 고난 속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은 그 이익이 다할 때 함께 사라집니다. 책은담 전집 118조 허물을 대하는 태도. 인유과 의회 불의명 아유공 의역 불의양. 남에게 허물이 있거든 마땅히 덮어주되 드러내지 말 것이며 나에게 공로가 있거든 마땅히 낮추되 자랑하지 마라.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여유가 결국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책은담 전집 152조 물같은 사귐. 군자지교 담약수 소인지교 감양래. 군자의 사귐은 맹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첫맛이 단 관계를 경계하십시오. 끝맛이 깔끔한 인연이 오래갑니다. 3부 완벽주의를 비우고 중용을 채우다. 책은담 전집 66조 결벽의 경계. 수지 청칙무어 인지 찰칙무도.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않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 완벽함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이 머물 수 있는 빈틈을 허락하십시오. 책은담 전집 162조 양보의 미학. 처세 양일보위고 부보 즉 이지지본 태인 관일분시복 리인 실리 기지기.
세상살이에서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을 높게 치나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다.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복이 되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은 나를 이롭게 하는 기초다. 책은담 전집 177조.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사무절 진처 말무절 선처. 일은 반드시 끝까지 다 가려 하지 말고 말은 반드시 다 하려 하지 마라. 여백이 있어야 순환이 시작됩니다. 4부. 삶의 끝에서 발견하는 진짜 여유. 책은담 후집 2조. 마음의 여백. 풍래소죽 풍과이죽 불유성. 안도한담 안거이담 불유영. 대숲에 바람이 불어오되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는 소리를 남기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못을 지나가되 기러기가 가고 나면 못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일이 생기면 마음을 쓰고 일이 끝나면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책은담 후집 33조. 꽃은 반쯤 피었을 때. 화간 반개 주음 미훈 차중 최유가취.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보기 좋고 술은 적당히 취했을 때가 맛이 좋다. 가득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부족한 그 지점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책은담 후집 134조. 인생이라는 연극. 방장연극 유단강기 경쾌 무령취노. 바야흐로 연극이 상영될 때는 마땅히 그 경쾌함을 즐길 것이요. 그것에 취해 노예가 되지는 마라.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하되 그것이 결국은 연극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